국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선빈 선생이고요. 예비고사 국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쫙 하겠습니다. 자, 자료 받으셨죠? 네. 자료 꺼내주시고요. 먼저 이번에 수능부터 분석을 하고 제 수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시면 2022 수능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보고 나서 총평이 이렇게 갈렸어요. 평가원에서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출제했다 그랬는데 수험생들은 상당히 까다로웠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역대 수능 중에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때 수능 때 1등급 컷이 몇 점인지 아세요? 2019 불수능이라고 불렀을 때 그때 1등급 컷이 84였죠. 84였는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등급 컷이 예상이 언어와 매체는 82에서 84 그리고 화법과 작문은 82에서 85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2019 불수능보다 더 어려운 그런 수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3개년치를 좀 비교를 해보면 2019부터 2021까지 84, 91, 88 이랬고 작년 6월 모의평가가 그러니까 올해 6월 모의평가가 화작이 90, 언매가 85였는데 그보다도 낮은 수치, 낮은 점수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선택 과목 양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것이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서 보통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못하면 국어를 좀 잘 못한다. 그러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고 그리고 국어에 좀 자신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6월 보듯이 90점, 85점으로 격차가 좀 심했는데 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는 차이를 감소를 시켰어요. 상당히. 근데 그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화작의 난도를 높이는 거였어요. 화작의 난도를 높여서 한마디로 비문학처럼 화작을 좀 냈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시간도 부족하고 실제로 난도도 높아져서 체감도 처음 시험 보자마자 멘붕 상태에 좀 도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옆에 제가 비교로 화작의 40번 3점짜리 문제가 정답률이 26%예요. 그리고 화작의 45번도 3점짜리 문제인데 정답률이 45%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센 문제를 낸 거죠. 매우 센 문제를 화작에서 두 문제나 냈다는 거. 이렇게 통해서 차이를 감소를 시켰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커요. 초반에 화작을 푸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아이들이 무너지는 거죠. 초반에. 자,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독서, 비문학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제재별 주제가 크게 4가지 세트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독서 이론, 이건 평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결의 변증법, 이건 킬러 지문이고 킬러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 기칙통화, 이 지문이 나왔는데 역시 킬러 지문이고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술이 나와서 이거는 그냥 평년 수준 정도 그렇게 출제를 했는데 킬러 문항과 또 EBS 연계를 좀 살펴보면 인문의 해결의 변증법 지문 어려웠고요. EBS에서 연계를 했어요. EBS 수능 완성에 페이지 216에서 217쪽 가나 내용을 연계를 했는데 여기 공부를 잘 해놓으면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문도 또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에서 또 역시 147쪽 가나 내용을 연계했는데 예전에 보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었어요. 예전에도 EBS 연계를 하긴 했지만 공부 안 해도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EBS 연계를 차분하게 독서 요 교재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EBS 독서 지문은 과연 몇 개냐? 그 비문학 지문이 총 70개예요. 70개 중에서 이제 이걸 뽑아서 낸 건데 아주 어렵게 낸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좀 잘해놓은 학생은 그냥 실질적인 내용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완전 무너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EBS 독서 교재도 열심히 좀 반영을 해서 수업에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서를 강조하는 것은 시간 낭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똑같이 나오지 않고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독해력 강화만 신경을 쓰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올해 독서를 보게 되면 EBS 독서도 차분하게 과제 내주고 그렇게 다지기를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도 문학만이 아니라 내신에서도 독서도 많이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문 길이와 시간 소요를 좀 따져보면 지문 길이가 짧아졌어요. 원래는 지문이 왼쪽, 오른쪽 꽉 차게 차지하고 1600자, 심지어 2300자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폭 줄었어요. 한 단 넘어가는 게 없었어요. 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냈는데 문제는 이 행간에 추리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지문을 줄여놓고 좀 친절하지 않은 지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찾기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안 찾아지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눈을 불려도 똑같은 문장을 찾아낼 수 없으니까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초반에 비문학을 먼저 푼 학생들은 더 멘붕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문 길이는 짧아졌지만 추론해야 하는 과정이 많아서 시간이 꽤 소요되려 긴 지문보다도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배경지식. 자, 배경지식이 있으면 무조건 유리한 그런 형태의 지문과 문제 출제였어요. 그래서 배경지식, 원래 수능이 고1 정도의 배경지식, 고1 과정에서 우리가 습득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학 능력을 시험 보는 것인데 이번에는 배경지식이 좀 더 EBS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배경지식을 EBS를 감안한 그런 형태로 배경지식도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로치고 제가 지문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을 넣어봤어요. 어머님들도 요런 내용이 글에 나올 때 과연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인가. 예를 들면 기축통화, 트리튼 효과, 또 금본위, 닉슨 쇼크, 또 금리 인상, 환율 하락, 상승 뭐 이런 용어들이 대거 들어있는데 사실 아는 말들이긴 하지만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경제를 공부하지 않으면 다 낯선 용어인 거죠. 그래서 친절하지 않을 때는 더더욱 읽어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EBS 독서 교재도 학습이 필수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력, 논리력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이런 독서에서 정말 오답률 1위부터 7위까지가 독서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서는 뭐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여전히 강화 그런 1등급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산,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문학을 볼게요. 문학은 출제 작품이 거기 써있듯이 시복합, 현대소설, 고전소설, 고전시가 이렇게 4개의 세트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EBS 연계는 그렇게 3작품이에요. 시, 고전소설, 고전시가. 그래서 EBS 연계 문학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내신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3바퀴는 돌립니다. 그래서 EBS 문학은 그냥 그대로 준비하고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를 붙는 작품들에 대한 독해력도 강화하고 그래야 합니다. 난도와 시간 소요. 상대적으로 무난한 편이지만 읽는 것이 쉬운 작품들은 아니었어요. 대신 문제는 어렵지 않았고 독해는 좀 어렵고 하나하나 따져가며 지우기에는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내서 문학의 훈련이 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하죠. 거기에서 애먹을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킬러 문항은 시에서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변별력 있는 문제로 꼽힙니다. 그다음에 기출문제 연관성을 볼게요. 과거에 출제된 작품이 다시 출제되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6월에도 시가 옛날에 6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를 또 냈고 또 문제 유형도 반복 출제하고 그래서 기출에 대한 분석은 3회독 이상은 필수로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수능 분석은 마무리를 짓는데 수능 분석 결론을 얘기하면 기출 분석도 열심히 해서 지원 독해력과 그리고 문제 판단, 선지 판단력도 높여야 되고 EBS를 문학뿐만이 아니라 독서까지도 꼼꼼하게 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1년 동안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3페이지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여기 수업 전 설문조사를 실시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작할 때 수업 전 설문조사를 시작하는데 이게 실제 제가 수업했던 아이의 사례예요. 보면 예비 고3 띵띵이가 말한 본인의 상태. 자, 이 아이는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문학은 고전소설, 현대소설 모두 내용 독해가 안 된다. 읽고 난 후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된다. 정말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이 또 문학에서 소설 부분에 취약점이 많은데 이렇게. 그다음 비문학은 경제, 법, 논리 지문이 취약하다. 두 번째는 긴 글 독해에 어려움이 있다. 길면 이제 독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 지문씩 풀면 괜찮은데 연속으로 풀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딸린다. 그다음 문법은 여기 이제 엄매와 화작이 있기 때문에 문법 부분은 건너뛰고 말씀드릴게요. 시간의 문제.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청 모의고사 결과 시간이 간당간당하게 딱 맞는 정도이거나 약간 부족하다. 이 아이의 설문은 요런 그 이하에 좀 더 있지만 제가 잘라보면 그렇게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느냐. 다음 장 볼게요.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아이의 기본 교재는 그렇게 4권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제가 1월 1일 과제를 검사한 결과예요. 결과인데 첫 번째 교재 고3 고난도 모의고사 시즌 1 이 교재를 봤을 때 이 아이가 틀린 것은 1회차에서 2번, 4번, 5번. 그다음에 학생이 선택한 오답은 2, 4, 2. 이렇게 학생이 선택한 오답을 제가 기록을 하게 합니다. 문제를 풀어왔다. 안 풀어왔다. 자, 과제 검사에서 1차적인 것은 그걸 검토를 하지만 두 번째 어떤 문제를 틀렸는가.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몇 번을 써서 틀렸는가.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하게 체크가 좀 돼야 되는 과제 점검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틀려도 엉뚱한 걸 쓰거나 근처까지 갔거나 그 다음에 같은 문제 패턴을 연속해서 틀리는지는 몇 번을 썼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제 검토는 제가 이제 조교와 함께 항상 이렇게 찍어놓게 하고 그리고 학생마다 선택한 오답을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은 어디에 쓸 것이냐. 한 3달 뒤 이럴 때 이 선택한 오답을 OX 문제로 바꿔서 판단을 다시 하게끔 그렇게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독해가 좋아졌는지, 그 다음에 오답에 대한 판단을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서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마다 이렇게 오답을 다 기록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또 다시 재테스트 그리고 그렇게 독해 점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그 이하의 두 번째 교재는 대성 모의고사. 우수문학 매일 3세트 풀기. 3세트는 비문학이 종전에 3세트 기준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자, 모의고사 1회분이 되는 거예요. 매일 3세트 풀기는 모의고사 1회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 3세트 푼다면 6회의 모의고사를 푸는 거죠. 일주에. 근데 이제 학생들이 사정에 따라서 매일 3세트 풀기가 버거운 아이들도 있어서 반에 따라선 이틀에 3세트 풀기 이렇게 진행하기로 해요. 그래도 매주 모의고사를 3회분을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수능 경제지문 매일 2세트 풀기. 고이야 수능 법지문 매일 2세트 풀기인데 요거는 학생들이 독해가 좀 취약한 부분이 요 학생도 법지문, 경제지문, 그리고 논리지문 취약하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이 취약하다. 또 어떤 친구는 인문철학이 취약하다. 분야별로 취약한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취약한 분야는 연습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분야도 있고 그냥 양을 좀 늘려서 연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경제나 법지문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뭔지, 금리가 뭔지, 기축통화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 사실 양으로만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늘진 않아요. 경제지문을 만나면 일단 떨어요. 얼어요. 그래서 못 읽을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고 이 경제지문은 그래프 문제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일단 겁을 잔뜩 먹어요. 그래서 요게 시즌 1부터 시즌 40까지 제가 이제 교재를 배부를 하는데 제가 시즌 1부터 S-1이 이제 시즌 1이에요.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는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이 시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든 아니면 좀 떨어진 아이든 모두 공통되게 시켜요. 왜냐면 여기에 경제 기초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이 다 출연을 하는데, 사실 경제 시사 사전 이런 거를 아이들이 읽기도 해요. 심지어는 수능 바로 앞두고. 그래서 시사 상식 사전 이런 걸 읽기도 하는데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국어에 있어서. 이게 지문화되고 문제화되어 있는 걸 읽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순차적으로 처음엔 수요와 공급부터, 그리고 점차 환율, 그리고 경상수지 개선 등등등 이걸 지문과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오답 정리를 하면서 차근차근 시즌 1부터 가면 좀 쉬운 단계부터 올라가고, 그래프도 쉬운 그래프부터 차근차근 좀 익숙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지문 3세트, 2세트 풀기 이렇게 진행되는데, 마찬가지 국어에 올인하겠다, 다른 과목이 좀 된다 이런 아이들은 매일 진행할 수가 있겠고, 다른 과목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틀에 2세트 풀기, 아니면 이걸 쪼개서 매일 1세트 풀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법지문은 구조가 필요한 그런 글이에요. 법도 우리가 상소, 항고, 원고, 피고 뭐 잔뜩 나오는데, 역시 우리말이긴 하지만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역시 겁을 먹는 분야고,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법지문도 양쪽 다 어렵다. 제가 항상 조사해 보면 써내라고 할 때 공통되게 경제와 법을 문이과가 제일 많이 써냅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은 이과 학생들은 좀 낮고요. 또 인문철학은 문과 학생들이 좀 더 낮고, 이렇게 분야별로 있는데 공통되게 약한 파트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모든 과제는 이렇게 학생이 틀린 문제와 오답을 정리하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5페이지에 제가 이제 학생들 과제를 점검하고 난 다음엔 항상 이렇게 주목할 사항을 체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 네 권의 책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3 고난도 모의고사에 이 친구가 보존 논리와 LP 논리라는 지문이 있었는데, 이 지문을 예전에 학원에서 풀었는데 그때는 이게 뭔지 전혀 몰라서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다 틀렸대요. 그리고 글은 독해력이 한 본인이 판단했을 때 한 30-40% 들어왔다? 이랬던 지문인데, 제가 이제 과제 한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과제에 이걸 포함시켰는데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결과는 한 문제만 틀린 상태.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손대지 못했던 지문이었는데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용기 내서 도전을 했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진행을 했다. 자신감과 추진력이 생긴 걸로 보이고, 무엇보다 지문을 완전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 지문을 정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갖춰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하에 대성 모의고사 세트에 대한 그 분석도 써놨고, 수능 경제 지문에 대한 과제 피드백을 보겠습니다. 경제 지문에 차츰 익숙해지고 있다. 그다음에 경제 기본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익혀서 경제 지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제 이건 아이하고 소통하는 결과이기도 하고 제가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바도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목할 사항들을 적어놓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쭉 나아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의 방법으로 마구잡이로 풀거나 그러면 원래 나쁜 습관이 다시 나오긴 하지만,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비교 검토를 좀 합니다. 그러면 5번째, 그러니까 5페이지에 맨 밑에 과제 방법. 이 과제 방법 얘기하기 전에 자, 요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어머님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어머님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올해 수능 문제를, 국어 문제를 출력을 하셔서 한번 비문학 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이게 짤막한 글인데 어쩜 이렇게 안 읽히는지, 정말 누가 출제했는지 정말 너무 아이들한테 공포스러운 글을 던져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말이긴 한데 한 5줄로 이제 한 문장씩을 구성을 해놨는데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고,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거고, 그리고 이 짤막한 글인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항상 시간 연습을 시키는데요. 시간 연습을 시킬 때 보면 한 지문을 12분의 풀기, 14분의 풀기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긴 하죠. 어떻게든.
근데 이번 글은 지문은 짤막해서 빨리 지나가는데 역시 문제에서 오래 붙들고 낑낑거리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글은 우리가 영어는 좀 아까 영어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잘하고 하셨는데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우느냐? 어휘를 배워요. 단어를 막 외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 단어라면 뭐 환율이나 금리나 기축통화나 이것도 하나의 단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어휘를 몰라요. 예를 들어 상충이란 말이 나와도 이게 상호 충돌이라는 뜻인데 상충의 어휘도 몰라요. 그리고 의견이 배치된다. 여러분 배치된다는 건 자리 배치 이런 배치가 아니라 어긋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역시 그 배치를 원래 알고 있는 그 배치로만 읽어요. 그러니까 어휘가 일단 무조건 딸리는데 국어 어휘는 공부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영어는 구조를 배워요. 뭐 삼형식이다 그런 용어를 안 쓰더라도 이제 끊어읽기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데 국어는 구조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짧게 되어 있는 글은 그나마 좀 읽는데 4줄, 5줄 하나의 문장이 그렇게 길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이게 쭉 있으면 과제를 할 때 반드시 이 한 단락마다 본인이 처리를 못하는 문장이 있어요. 처리를 못하는 문장. 근데 그 문장을 빨간색으로 이 줄을 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한 세트에서 몇 개의 줄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몇 개의 문장을 처리를 못하느냐 하면 많으면 5개? 보통 2-3문장을 처리를 못해요. 근데 이거 2-3문장 처리 못하는 걸 평가원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 2-3문장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중에 고민되게 만드는 게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거죠. 2-3문장을 처리 못하는데 이 문장이 막히면 그 뒤에 처리할 수 있는 문장도 도미노처럼 무너져요. 그 다음에 간신히 넘어갔는데 또 나와요. 그럼 또 무너져요. 결국은 처리할 수 없는 문장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문장까지도 죄다 처리할 수 없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처리 못하는 문장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흔히 국어는 이제 구조적 독해를 되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구조적인 독해. 그래서 보면 막 구조화를 시켜서 이렇게 단락단락 구조화를 시키는데 사실 국어의 구조는 6가지밖에 없는데 이건 알거나 모르거나 별로 안 중요해요. 그 구조라는 게 뭐 개념과 부연 설명, 또 인과 아니면 비교 대조 뭐 이런 식의 구조가 있어요. 문제와 해결의 구조. 그런데 모든 글은 그 6가지 중에 들어가거든요. 애들이 그걸 몰라서 못 읽는 게 아니라